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시 리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함수는 실제로 여기는 이 max라는 함수를 다 배우고 여기 그냥 요거 가지고 얘기를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이 max의 인자로 t를 템플릿 파라메타 t를 받아서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 우리는 t가 어떤 t든지 모든 걸 다 허용을 하고 그 다음 내부에서는 그 t가 뭘 하도록 하냐면 less than에 대한 연산자를 갖도록 요구하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다 들어오도록 해주고 내부에서 연산자가 그 t가 비교할 수 있느냐를 체크해서 연산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함도 있지만 아직 미완의 어떤 그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스펙에는 이 들어오기 전에 7번 라인에서 T에 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템플릿 파라미터가 가져야 할 요구 조건, 그거를 정의하는 구문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팩에 들어옵니다. 그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어떤 형태인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컨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컨셉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면 어, 여기 어디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딱, 보기 좋은 샘플이 하나가 있었는 거 확인했는데, 요거 볼까요? 요거는 그렇고, 컨셉 구문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만 봐볼게요. 컨셉 구문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컨셉만 정의를 내린 거네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요 녀석은 요 모양만 보면 뭐가 똑같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구문에서 아직 완성된 구문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요 컨셉이라는 요 문장만 지워버리면 이 컨셉이라는 구문을 딱 지워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템플릿 T 그 다음에 불C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양은 뭐가 되냐면 컨셉이라는 키워드를 빼버리면 일반 템플릿 함수가 되죠. 그쵸? 일반 템플릿 함수인데 이 컨셉이라는 키워드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얘는 컨셉을 정의하는 구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구문이 붙으면 항상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불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C라는 녀석이 뭐가 된 거냐면 내가 C라는 녀석을 컨셉으로 정의한 게 되죠. 그럼 이 녀석에서 어디로 들어올 수 있냐면 이 C가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형태예요. 템플릿 위치에 어떤, 어떤 타입, 여기 있는 T라는 녀석은 이 컨셉 C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애매해 보일 수가 있는데, 좀 더 분명한 코드를 제가 하나 더 본 적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영역이 딱 샘플링 할 수 있는 샘플이 하나 있었는데,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컨셉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 컨셉은 결국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결국은 템플릿 타입 T 있잖아요. T가 갖춰야 될 요구 조건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구 조건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true and false를 반환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템플릿에서는. 그래서 컨셉이랑 키워드 하게 되면 컨셉 자체도 마치 뭐로 정의를 내리냐면 템플릿 함수처럼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제 반환 타입이 항상 분리되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뭐 요구 조건을 이렇게 해도 아직 완성된 구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20스펙쯤 되면 최종적으로 완료된 내용이 이제 추가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T 자체에 T에 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임의의 T를 받는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타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오직 뭐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하냐면 이 less than이라는 연산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저번 주에 했던 얘기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한참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산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결국은 타입 T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저번 시간에 배운 장기로 씨가 설명한 메타 프로그램은 타입 T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타입 T만 가지고 장난치는 메타 프로그램은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저번 주 얘기는 T에 관심 갖지 마라. 연산자 쪽에 관심 갖냐. T가 뭐든지 less than이라는 걸 지원하면 된다. T에 관심 갖지 말고 관심의 중심을 연산적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메타 프로그램은 오직 타입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런 함수를 하나 정의 내렸다고 해봅시다. 썸이라는 함수를 낼게. A하고 B를 바꿔요. return type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해봅시다. return A 플러스 B에서 썸을 리턴한 형태로. 그러면 요 함수에서 우리는 이 썸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썸 자체는 펑션 타입에 대한 인스턴스죠. 얘에 대한 인스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뭘 넘기냐면 이 썸이라는 인스턴스, 썸이라는 함수가 가진 인스턴스, 원래 그 썸의 타입을 T로 넘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T로 넘어가는 게 이 썸에 대한 타입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썸이라는 녀석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썸이라는 녀석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녀석을 T로 넘기겠다 이거예요. T로 이렇게. 썸에 대한 타입을 T로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썸이라는 녀석은 어떤 형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썸이라는 건 함수잖아요. 함수의 타입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리턴 타입 R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아규먼트 타입들이 연이어 있는 형태의 타입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타입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T로 넘기면 T로 여기서 지금 제가 썸의 타입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한 거냐면 뭐 그 순서수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R 타입 그 다음에 아규먼트 타입 이렇게 해서 이런 타입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얘를 보면 썸은 그 맥스라는 데서 딱 T로 넘겨버리면 T는 뭘 보냐면 이 전체를 썸 타입 자체를 보지 썸 타입이 가지고 있는 리턴 타입 R 아규먼트는 한 개 이상 있을 수가 0개 이상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봤어요. T를 넘겨버리면 T가 넘어가는 순간에 T가 가지고 있는 건 T는 결국 내부적으로 R 타입하고 아규먼트 타입에 대한 컴포지션을 하고 있고 조합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를 받으려 그러면 결국은 T 쪽이 맥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맥스의 입장에서는 T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다시 역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썸의 리턴 타입이 뭐냐? 썸의 아규먼트를 몇 개 갖고 있냐? 썸의 첫 번째 아규먼트 타입은 무슨 타입이냐? 이걸 알아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배운 저저번 시간에 배운 메타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는 거죠. 메타 프로그램은 결국 뭐냐면
모든 다루는 주제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타입이라는 공간 내에 있는 거잖아요. 타입과 타입 사이를 더한다든지 타입과 타입을 뭐, 묶어서 그 타입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 칸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타입을 뽑아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이 t가 만약에 이 t가 넘어오는 요 t가 여기는 요 t가 복합 타입이면 복합 타입이라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타입과 타입 사이에서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도 마찬가지다. 클래스, 우리가 여러 가지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뭐 클래스 A, B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스트럭처, 뭐 A에서 뭐 인티저, A, B, 그 다음에 뭐 이러지, 뭐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얘도 결국 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냐. 타입이죠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티저, 인티저 타입 두 개가 있고요. 그럼 스트링이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인티저 두 개와 스트링이 순서적으로 있는 거. 순서적으로 있는 거를 스트럭처 A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만드는 모든 타입들은 대부분 알고 보면 복합 타입이에요. 그 안에 그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인티저가 두 개, 스트링이 있는 타입인 거죠. 결국 그들 사이에서 뭘 해야 되냐면 복합 타입에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들 사이에서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즉 스트럭처 A와 스트럭처 B가 더해지면 C가 나온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으로 C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타입에 대한 타입 사이에서 일어나지는 화학 반응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타입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다시 메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 메타 프로그램을 안 배운다 그러면 안 배웠다 그러면 이 타입을 다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R 타입, 악용 타입을 다 일일이 넘겨줘야 되는 경우라 그렇다 그러면 메타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 넘기면 T에서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메타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 이 타입 내 T를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T를 넘기면 나머지는 그 내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T든지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하게 설계하게 되면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아도 쉽게 이 맥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타입에 전혀 관련 없이 코드를 딴다고 하지만 타입과 타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은 메타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프로그램하고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런 개념이 합해져야지 뭐가 되냐 완전한 형태의 어떤 코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많은 타입을 관심이 있는가 구체적인 타입을 많이 알게 되면 A 타입, B 타입, 뭐 C 타입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입들을 알면 알수록 그 프로그래머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복잡도 때문에 나중에 일을 못해요. 결국 코딩을 짜긴 짜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타입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블럭을 올리고 계속 코딩 짜다 보면 계속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계속 코딩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코딩은 늘어나긴 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타입을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어떤 기가 막힌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코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코딩을 하나도 안 했는데 원하는 결과물이 돌아가는 거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하지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어떤 복잡한 일을 해가고 있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알아야 할 내용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메타 프로그램처럼 그 구체적인 타입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입을 새로 묶은 형태, 집합 타입을 알아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템플릿은 다른 타입 공간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타입들을 묶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타입에 대한 타입을 묶어내는 타입이거든요. 타입 T에는 여러 가지를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타입 T만 알면 여러 개를 알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더라도 어떤 복잡도를 계속 제한의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좀 그
일상적이지 않아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템플릿이 어떻게 돌아가고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업 자체는 복잡도를 제어하는 작업인데 복잡도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코딩 양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복잡도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타입의 수하고 릴레이션을 맺고 있어요. 타입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잡도는 올라가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코딩은 늘어나고 타입도 늘어나지만 뭐 내부적으로 늘어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타입의 수를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C++에서 말하는 타입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타입 공간으로. 타입이라는 공간 자체에서 인스턴스가 아니라 이 T로 보는 거예요. T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T로 보는 겁니다. T로 보게 되면 그 복잡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면이에요. 이걸 이제 평면이라 부르죠. 스페이스라고도 부르고 공간이라고 부르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타입 T가 있어요. 이 공간에. 그리고 요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위쪽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약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위쪽의 표현이 좀 낫긴 한데 실제로는 요 측면으로 하나의 공간이 더 있다고 해봅시다. 요 공간이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티저 우리가 말하는 진짜 타입들 있잖아요. 클래스 A, 클래스 B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을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매핑해서 넣으면 요 매핑하면 요거를 그림자처럼 햇빛을 비춰서 이쪽으로 이렇게 투영을 시키면 걔가 뭐로 옮겨지냐면 T로 옮겨지는 거예요. T로 이렇게. 우리는 인티저를 보는 거, 이 평면에 있는 요 녀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평면, 타입 평면, 구체적인 타입 평면이 아니라 타입을 묶을 새로운 T 평면을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템플릿 평면을 통해서 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얘를 제어해도 결국은 얘가 제어되는 거예요. 다만 직접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개를 접근해야 되지만 이쪽을 접근하게 되면 오직 하나만 그 작은 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템플릿 T 공간이 굉장히 월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잡도의 관점에서는. 자, 이번에도 나온 샘플을 볼게요. 이번 샘플은 뭐냐면 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요 녀석이에요. 지금 맥스는 똑같아요. 맥스는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딩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런 걸 짜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요 샘플의 얘는 X에다가 이렇게 넘기고 싶다는 거예요. X에다가 하나는 인티저, 하나는 더블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알아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얘가 A가 되고요. 얘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1이 A로 넘어가고 인티저니까 얘로부터 매핑하게 되면 T는 뭐로 결정이 나냐면 인티저로 결정이 나죠. 3.0을 넘기면 얘는 더블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로 결정이 나요. 얘는 더블로 결정이 나고 얘는 인티저로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인티저로 결론이 나고 두 번째에서는 더블로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템플릿에서는 원래는 개념적으로 보면 인티저는 당연히 더블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변화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템플릿은 이렇게 했을 때 요 인티저 여기서 나온 첫 번째 1에서 나온 인티저하고 그 다음에 3.0에서 나온 더블 타입을 두 개를 봤을 때 두 개가 누가 우선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타입이라를 판단하지 인티저가 더블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더블로 간다 이런 게 없어요. 공평해요. 둘 다. 마치 뭐가 똑같냐면 투표했을 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투표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인티저하고 더블 사이에는 그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 우선적인 게 없다고 봐. 그래서 얘는 인티저, 하나는 인티저, 하나는 더블 했으니 t를 결정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일단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중요한 거는, 좀 더 중요한 거는, 못 찾는 건 생각해보면 당연히 못 찾는 게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냐 이거죠. 왜 이것처럼 하나는 인티저, 하나는 더블로 했을 때 두 개가 충돌하는 문제가 왜 발생했냐 이거죠. 발생한 이유는 맥스는 몇 개를 갖고 있냐면 t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1하고 3.0이 서로 다른 타입이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이게 하나를 추론해야 되는데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뭐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두 방정식이 있어요. 두 방정식이 있는데 해를 뭐 y는 x 플러스 3, 뭐 y는 x 플러스 5 뭐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이면 방정식 두 개이면 두 개야지 딱딱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딱 하나 그 변수가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t에 대한 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오버예요. 솔루션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궁금한 건 t인데 t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네. 두 개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마치 그 방정식이 뭐 모르는 변수가 두 개면 방정식이 두 개 된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변수가 두 개인데 함수 방정식이 세 개가 나온 꼴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클리어하냐면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를 추론해야 된다면 이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한테 우선권을 주든지 첫 번째 녀석만 추론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녀석만 추론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아예 뭐냐면 방정식을 뭐 없애버리는 거예요. t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만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궁금한 건 변수 t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얘를 설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를 똑같은 버전인데 이렇게 만든 거죠. 맥스 Z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방정식 하나가 돼요. t가 필요한데 t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니까 얘가 뭐로 결정이 나면 이 녀석이 인티저로 결정이 날 거예요. 두 번째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는 결국 얘가 추론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방정식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t는 하나인데, 두 개의 방정식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쓴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t를, 이렇게 해서, 템플릿 인자로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템플릿 인자로 넘겨버렸어요. 템플릿 파라미터 t가 어떠한 템플릿 인자로 딱 다른 템플릿 인자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얘는 뭐냐면 이 순간에 얘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몇 가지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추론하다가 이런 구물 딱 만나면 거기서 스탑 하고 튕겨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템플릿 파라미터 t가 다른 템플릿의 인자로 사용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계산 안 할게 하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얘는 첫 번째 t는 다른 템플릿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추론까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여기 딱 보는 순간 추론 스탑해서 두 번째는 너는 방정식 아니네. 그럼 방정식을 제거해버려. 그래서 첫 번째에서만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어디다 적용시켜요? 여기다가 두 번째에다 적용시켜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이게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스탑이 될 거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t가 결정이 나면 그 t를 어디에요? 다시 이쪽에다가 뒤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매핑 시켜줘요.
타임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타임램 t를 추론하고 난 다음에 t가 딱 추론됐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나머지 t하고 맞물려 있는 데다가 다시 후처를 해주는 작업이 뒤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에서 t를 결정하고 난 다음 그 t를 두 번째 연산자에다가 대입시켜줬잖아요. 그쵸? 그런 그 후처리 연산이죠. 최종적으로 t가 결정이 나면 그 t를 다른 연산을 쫙 다시 이렇게 정의해서 연산해주는 작업. 그래서 여기에 인티저가 들어오면 여기에 인티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인티저가 이쪽 인티저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인티저가 메타 프로그램으로 타입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타입을 다시 꺼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메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한 항에 대한 추론을 없도록 이렇게 쫙 해서 해를 하나 맞춰져 있도록 설계를 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t가, 두 번째 t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추론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추론하는 데서 빼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첫 번째는 당연히 추론되고요, 이렇게 t가. 0.3을 여기서 해서 더블을 추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더블을 추론해야 되는데, 추론하려고 보니까 t가 이 메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템플릿 파라미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거기서 안 하고 딱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요 하나의 방정식만 딱 가져와서 t를 결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그래서 16번째 라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녀석이. 이 맥스 Z라는 녀석은 맥스 Z라는 함수는 해로 t 하나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 다 쓰면 둘 다 타입 추론이 안 되잖아요. 그쵸? 둘 다만 썼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넣어줘야죠. 그쵸? 예.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방정식이 없으니까. t를 구해야 되는데 t를 구하는 방정식이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 우리가 배운 수학 이론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t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를 구해보세요. 근데 방정식은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요 녀석도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메타프로를 배웠으니까 그냥 조금은 메타프로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어, 이걸 메타 함수라고 부르죠. 메타 함수라는 건 우리가 함수는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수학에서 함수를 이렇게 쓸 때 이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 요게 이제 F라는 함수가 있어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요소하고 요소 하나와 연결될 때 그걸 F 펑션이라 부르잖아요. 그쵸? 지금 그래서 요 F라는 녀석은 펑션이나 함수라는 녀석은 인풋 A라는 타입 여기 이제 A를 타입으로 보세요. 인풋 타입이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공집합도 타입이잖아요. 그쵸? 공집합이 있을 수 있죠. 공집합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어오는 타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타입 A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집합도 집합이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타입을 넣으면 얘는 뭔가 다른 타입을 리턴해요. 그게 다시 B일 수도 있고 B가 공집합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 함수라는 녀석은 뭔가 집어넣으면 그에 따라 뭔가 튀어나오는 녀석. 뭔가 집어넣고 그럼 뭔가 튀어나오는 녀석. 이게 함수거든요. 모양이 프로그램 모양적으로 리턴 타입을 앞에 쓰고 뭐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집어넣으면 뭔가 튀어나오는 뭔가 집어넣으면 반응이 있으면 그 녀석은 뭐냐면 함수예요. 따지게 보면. 그 메타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긴 t가 뭐냐면 여기는 t가 인풋으로 넣어지는 거예요. 인풋으로. 그러면 나오는 녀석은 뭐냐 그러면
이 타입, 요 녀석, 여기 using 타입 있잖아요. 이 타입이라는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기는 뭐예요? 여기 함수 이름을 뭐라 써요? IT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는. IT로 써놨잖아요, 그쵸? IT가 함수 이름인 거고, 타입네임 T가 인풋인 거고, using 타입이라는 타입이 아웃풋인 거예요. 아, 그러니 이 녀석은 뭐냐면 함수 아니냐. 근데 얘는 좀 다르네. 타입을 집어넣고 타입을 튀어나오네. 라고 해서 아, 이 녀석은 메타 프로그램, 메타 함수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 녀석은 재밌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IT라는 녀석은. T를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타입도 T잖아요. T를 집어넣었더니 뭔가 했더니 다시 T가 나와요. T를 집어넣었더니 다시 T가 나온다. 집어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온다. 집어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온다. 요거는 요런 거죠. 우리가 1에다가 0을 더하면 1이 되죠. 2에다가 0을 더하면 2가 되고요. 그쵸? 항등원이죠. 요 녀석이란 거예요. 요 녀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마치 그 뭐든지 집어넣으면 그걸 그대로 튀어나오게 해주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 항등원이다.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다.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항등함수가 뭐로 사용이 되어지냐면 단순히 추론을 못하게 하는, 추론을 멈추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항등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추론을 첫 번째는 그 추론이 가능하더라고 두 번째 거는 포기하고 싶을 때, 즉 t가 하나 찾고자 하는 t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 방정식에서 어떤 거는 우선권 주고 어떤 거는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식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됐죠?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점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잘 보면 재밌어요. 몰라서 모를 때는 좀 그렇지만. 제키 질문 있으면 마이크로 얘기해요. 네, 됐죠? 마이크 안 되는 분도 있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면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배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뭐꼭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결과물이 있어요. 뭐 프로젝트든 뭐든 간에 있어요. 하여튼 뭔가 있어요. 만들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공간상에 있는 뭐 돌과 같은 존재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박스이기도 하고요. 그럼 요 녀석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모양, 이쪽은 옆에서 봤을 때의 모양, 인면도, 측면도, 그 다음에 정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의 면을 가지고 뭘 판단하게 되냐면 공간에 있는 어떤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 그 프로그램들이 고유한 그룹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티저, 더블, 클래스 A, 클래스 B 이런 식으로 다 따지고 보면 호모그래피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공간 내에 있어요. 타입이라는 어떤 타입 인스턴스? 하여튼 그 공간 내에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 중에 일부가 그 면 중에 하나가 뭐 객체지형 같은 그런 어떤 객체지형도 하나의 평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메타 프로그램도 한 면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 개의 면들이 존재하는데, 뭐 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뭐 함수형도 있고, 메타 프로그램 여러 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쪽 면을 통해서 뭐 평면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인면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어느 면을 통해서 접근하냐가 중요한 게 실제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면 사이 이 평면도와 평면도의 내용을 인면도를 이렇게 매핑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차피 요 면 여러 개 인면도, 측면도, 정면도가 있지만 결국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개 면은 있지만 그 녀석 결국 하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인면도, 측면도 그게 뭔 면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필요하면 인면도에서 측면도로 매핑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측면도에서 정면도로 매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어떤 우리가 배우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면에다가 딱 투영을 해버리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뭐가 계속 지나가는데 마이크가 없으면 안 들어주려나 뭔지 모르겠어요. 네, 다른 마이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딩을 볼게요. 여기까지 아마 하고 오늘 이 정도 별로 시간 많이 됐는데 내용을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마무리를 할게요. 아, 지금 요 내용은 요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떠들어댔기 때문에 요걸 보면 쉽게 보여요. 지금 요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보입니다. 뭐냐면 두 개 타입을 원해요. 아,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테스트 T와 리소스 T를 원한다. 아, 우리가 알고 싶은 해는 메타 프로그래밍 타입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타입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요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스 T 그 다음에 이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쵸? 마이크 만세래. 근데 요 녀석을 이게 보면 소스 T는 구할 수가 있는데 T에서 얘가 리턴하면 이렇게 해서 리턴 값으로 이 내부 코딩을 알게 된다면 내부 여섯 번째 라인을 알고 있다면 여섯 번째 라인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X가 리턴되니 DST는 소스T하고 같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보면. 근데 타입 추론 과정에서는 기존의 타입 추론 과정에서는 이 녀석을 추론할 수가 없어요. DST를. DST를 알려고 그러면 6번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6번 라인을. 타입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여섯 번째 라인을 체크하고 추론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타입 추론이 돼야지 여섯 번째 라인을 해석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존은 이게 안 됐어요. 그거 당연히 에라고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명시적으로 이 DST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죠. 소스 T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구했고 첫 번째는 못 구하니까 넣어주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명시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T는 명시로 넣어주고 추론 못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는 소스 T를 보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T는 더블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도록 하고 얘는 추론을 구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다 구했다는 소리예요. 두 개를 다 구했으니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17 스펙, 14 스펙이죠. 14 스펙부터는 오토가 가능해졌잖아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걸 그대로 이름 바꿔서 오토가 가능해져서 오토를 하더라도 이걸 알 수가 없군요. 이해는 할 방법이 없군요. 그쵸?
오토가 타입 자체는 아니니까. 이렇게. 뭐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투라고 해볼까요? 얘를 오토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 타입 이렇게 잡아줄 수 있나? 되나? 왜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네요. 이거를 아마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잡아줘야 돼요. 그쵸? 뭐 그냥 오토요? 그냥 오토. 하여튼 요렇게 하여튼 풀어보세요. 요거는 요게 그냥 오토에도 안 되네요. 인라인 관련형. 근데 이 오토 하게 되면 얘가 오토가 DST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뭔가 하여튼 잡아줘야 돼요. 뭔지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만약에 그 명시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없으면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명시적으로 넣어줄 때에 요 순서 그 위치도 가능하면 앞으로 옮기는 게 코딩선 편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고민을 뭐 이거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그 추론하지 못하면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런 구문에 대한 예예요. 여기도 뭐 몇 가지 얘네들이 그 예를 써놨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오토를 썼잖아요. 썼는데 이 오토가 여기 있는 TI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24분 I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넣고 오토로 가는 경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그 템플릿 파라메터로 들어가 있으면 모두 다 추론을 해줘야 돼요. 하나라도 추론이 안 되면 컴파일 오류가 뜨죠. 이 정도에서 내용을 그 마무리할게요. 혹시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얘기할 거 마이크 있는 사람 얘기하셔도 돼요. 그 방금 리턴 타입 오토인 거 그 리턴 타입이요? 카톡에다가 올렸는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카톡에 올렸어요? 네. 여기 또 올렸네요. 역시 빨라요. 인티저 5 넘겼고 5가 그대로 전달됐는데 여기 에러예요? 아니면 뭐예요? 경고예요? 그게 변수 사용 안 해가지고 워닝 나오는 건데, 네. 예, 그거는, 코딩상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예, 컴파일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냥 컴파일은 되는데 만약에 이제 16번째 라인에 네. 리턴 타입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이렇게 달라지니까. 아, 리턴 타입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 네,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DST하고 소스 T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빼버리고 오토 쓰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러면 16번째 라인에 그 리턴 타입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다 추론을 해줘야 되니까 완벽하게. 네. 그러면 저 DST 타입은 추론할 대상이 없어서 예, 그쵸. 추론할 추론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얘가 음, 뭐라는 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사항은. 거기서 그 DST 타입을 안 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리턴되기 전에? 실제 여기서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 안에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요 차벌 라인을 들어오기 전에 DS 타입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사항이 다르긴 하죠. 여기는 네네. 하나뿐이니까 심플한데 네. 문제는 두 개 있는데 리턴 타입에다 넣어놓고 추론하기를 원한다. 그런 예제가 아, 있긴 있어요. 찾아보시면 리턴 타입에다가 그 함수의 리턴 쪽에다가 샘플 인자를 넣어놓고 걔를 이렇게 추론하는 예제들이 꽤 있어요.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그런 해보겠습니다. 것만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궁금한 거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그런 예제들이. 어,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마이크가 있으니까 좋네요. 몇 가지 내용은 김민호 씨가 엄지척이라 써놨네요. 됐죠? 이원상 씨가 열심히 하죠. 질문 사항이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없나요? 질문 많이 할 것 같으신 분은 마이크를 필히 준비를 하세요. 저번에 해보니까 옆에서 보면서 긁으면서 분석하려니까 분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됐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아마 책 페이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책 있잖아요. 그 154페이지에 있는 예제란 뜻이거든요.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154, 156, 177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게요. 예.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